변호사, 잔금, 나도 같이 가.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내일 어디서 만나는데? 당장 말해요. 성철이가 현관문 앞을 비키는 대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텼어요. 자기도 꼭 따라가겠다는 거죠. 지혜가 저를 돌아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시라는 뜻이었죠. 알았어요. 따라오세요. 어차피 당신이 가봤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은 내일 아침 10시에 서울에서 제일 번화한 동네에 있는 법무법인이에요. 지혜가 순순히 장소와 시간을 알려줬어요. 성철이는 그제야 만족한 듯 비열하게 웃었죠. 그래, 그래야지. 어디서 감히. 어머니, 내일 봐요. 내가 그 변호사라는 사람 앞에서 똑똑히 말해줄게. 우리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저 못된 며느리가 홀딱 속여서 재산 빼돌리는 거라고. 내가 다 말할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지혜야, 저놈이 정말 그렇게 나오면 어떡해? 걱정 마세요, 어머님. 이미 다 준비해뒀어요. 지혜가 제 손을 잡고 안방으로 이끌었어요. 성철이는 자기가 이긴 줄 아는지 거실 소파에 보란 듯이 드러누워 텔레비전을 켰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성철이가 거실에서 쿨쿨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벽을 넘어 들려왔죠. 지혜는 제 방 바닥에서 겉옷을 덮고 쪽잠을 잤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서운 밤이었어요. 드디어 약속한 날이 밝았어요. 저는 옷장에서 가장 낡고 후줄근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어차피 이 집에서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성철이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거실을 떡하니 지키고 섰어요. 자, 가시죠. 변호사 날이 만나러요. 저와 지혜, 그리고 성철이. 이렇게 셋이 나란히 아파트를 나서는 기분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참담했어요. 지혜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저는 성철이와 나란히 앉아갔어요. 성철이는 차 안에서도 계속해서 승리자처럼 중얼거렸죠. 두고 봐. 내가 오늘 다 뒤집어 엎을 거니까. 감히 내 돈을, 내 건물을, 박지혜. 너는 오늘부로 끝이야.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어요. 서울에서 제일 번화하다는 동네에 하늘을 찌를 듯 높은 빌딩 앞에 도착했어요. 10층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로 들어갔죠. 넓고 고급스러운 회의실에는 변호사 한 명과 제 건물을 사기로 한 법인 쪽 사람들, 그리고 아파트를 사기로 한 젊은 신혼부부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어요. 아이고, 김영자 여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쪽은 아드님이신가요? 변호사가 성철이를 보고 정중하게 물었어요. 네, 제 아들입니다.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성철이가 제 말을 끊고 의자를 빼서 거만하게 앉았어요. 아들 김성철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건 다름이 아니라 성철 씨. 지혜가 성철이의 말을 딱 잘랐어요.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거부터 받아요. 지혜가 미리 준비해 온 두툼한 하얀 서류 봉투를 꺼내 성철이 앞 테이블에 탁 소리나게 던졌어요. 이게 뭔데요? 열어봐요. 당신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서류니까. 성철이가 미심쩍은 얼굴로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 든 서류를 꺼내 읽는 성철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굳어버렸죠. 이게 뭐예요? 이혼 서류라고요? 네, 이혼 소장이에요. 당신이 어제 어머님한테 못된 말하고 나한테 손찌검하려고 하고 노름 빚 때문에 빚쟁이들 끌어들여서 집안 망신시킨 거. 아까 말한 그 녹음 파일이랑 증거 자료 전부 첨부해서 오늘 법원에 접수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혜가 서류를 하나 더 꺼냈어요. 이건 접근 금지 신청서예요. 어머님이랑 저
그리고 애들한테 100m 이내로 다가오지 말라는 거죠.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우리를 쳐다봤어요. 변호사도, 건물을 사러 온 사람들도, 집을 사러 온 신혼부부도요. 너. 성철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변호사님, 여기 와주신 매수인분들. 지혜는 성철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개를 돌려 또박또박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김성철 씨가 오신 김에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상가 건물과 아파트는 전부 김영자 어머님 단독 소유가 맞고요. 상속이나 증여, 그 어떤 구두 약속도 된 바가 없어요. 만약 김성철 씨가 이 거래에 대해 나중에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여기 매수인분들께 따로 연락해서 돈을 요구할 경우 그 즉시 공갈과 협박으로 추가 고소할 거예요. 지혜가 얼마나 야무지게 말하는지 저는 제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성철이가 이혼 서류를 든 채로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박지혜, 너 진짜 죽고 싶어? 자, 그럼 변호사님. 지혜가 변호사를 향해 활짝 웃어 보였어요. 이제 잔금 처리 시작해 주실래요? 변호사가 잠시 헛기침을 하더니 서류를 넘겼어요. 네, 그럼 법인 측에서 상가 건물 잔금, 계약금 제외하고 입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혼부부 쪽도 아파트 잔금 입금해 주세요.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성철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혼 소장과 접근 금지 신청서, 그리고 자기가 어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말하려던 계획을 지혜가 먼저 선수쳐서 협박으로 규정해버리니 자기가 여기서 소리 한 번 잘못 지르면 정말 경찰서에 가게 될 거라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죠. 입금 확인됐습니다. 법인 측 직원이 말했어요. 아파트 쪽도 입금이 확인됐다고 했죠. 그럼 여사님, 여기 마지막 서류에 도장 찍어주시면 등기 이전까지 오늘 바로 처리됩니다. 변호사가 제 앞에 마지막 남은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 김영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도장을 들었어요. 성철이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에 분노도 원망도 아닌 정말 끝이구나 하는 텅 빈 공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눈을 외면했어요. 그리고 도장을 찍었어요. 쾅! 제 남은 인생 전부를 올가매던 그 무거운 족쇄가 그 도장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모든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서서 악수를 청했어요. 성철이가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지혜가 제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어머님 가시죠. 어디로 가니? 저희는 뒷문으로 나갈 거예요. 어머님 짐가방은 어제 미리 다 빼돌려서 차에 실어뒀어요. 서울에서 제일 큰 버스 터미널로 바로 가시면 돼요. 지혜가 제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어요. 성철이는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김성철 씨. 지혜가 마지막으로 성철이를 불렀어요. 당신 빚 5,500만 원. 그거 갚지 마세요. 어차피 당신 명의로 된 재산 이제 하나도 없으니까 그 빚쟁이들도 당신한테 더 뜯어낼 거 없어요. 당신이 감옥에 가든 길거리에 나앉든 이제 당신 인생은 당신이 알아서 살아요. 우린 다신 보지 맙시다. 지혜는 그 말을 얼음처럼 차갑게 남기고 저를 데리고 회의실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빌딩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다 끝났어요. 정말 다 끝났어요. 지혜가 저를 부축하며 울먹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빌딩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어요.
미리 대기하고 있던 지혜 친구의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천천히 출발하고 저는 방금 전까지 제 것이었던 이제는 완전히 남의 것이 된 그 높은 빌딩을, 아니, 그 지옥 같았던 회의실을 돌아봤어요. 성철이는 쫓아 나오지 않았어요. 차는 곧장 서울에서 제일 큰 버스 터미널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저와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혜는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줬고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죠. 서울의 풍경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70평생을 산 곳인데 꼭 남의 동네를 구경하는 손님처럼 느껴졌죠. 차가 복잡한 터미널 입구에 멈춰 섰어요. 어머님, 지혜가 저를 불렀어요. 표는 이미 예매해뒀어요. 남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로 가는 제일 빠른 버스표예요. 남쪽 끝? 네, 일단 그쪽 항구로 가셔야 해요. 거기서 어머님이 가시기로 한 그 섬으로 들어가는 배를 타실 수 있어요. 지혜가 뒷좌석에서 작은 가방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어제 성철이 몰래 빼돌렸다는 제가 챙긴 유일한 짐이었죠. 여기 어머님 갈아입으실 옷 몇 벌이랑 세면도구, 그리고 이거요. 지혜가 제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줬어요. 현금이에요. 혹시 카드 쓰기 곤란하실 때 쓰세요. 그리고요. 지혜가 아까 보여줬던 그 새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이건 어머님 새 휴대전화예요. 제 번호 하나만 저장되어 있어요. 섬에 도착하시면 이걸로 꼭 연락 주셔야 해요. 제가 뭐라고 말을 하려는데 지혜가 먼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 예전 휴대전화죠. 지혜가 제 원래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이건 이제 버리시는 게 좋아요. 성철 씨가 혹시라도 이걸로 어머님 찾으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 그러자꾸나. 어머님, 부디 몸 건강하셔야 해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가서 맛있는 거 꼭 사드시고 잠도 푹 주무시고 이제 어머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세요. 너는 어떡할 거니? 애들은, 손주들은 어떡하고? 제 목소리가 또 떨려 나왔어요. 저랑 애들은 걱정 마세요. 저 이혼 소송 꼭 이길 거고요. 성철 씨한테서 양육비도 다 받아낼 거예요. 아, 그리고 아까 그 변호사가 그러는데 어머님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집안을 망가뜨린 원인을 제공한 거 전부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된대요. 전 괜찮아요. 저 야무진 거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지혜가 애써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지혜야. 내가 너한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어. 빚이라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은 제게 자유를 주셨어요. 저도 어머님께 자유를 드리는 것뿐이에요. 지혜가 차에서 내려 제 짐을 꺼내줬어요. 버스 출발 시간 다 됐어요. 어서 가세요. 지혜가 제 등을 떠밀었어요. 저는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님, 울지 마세요. 우린 꼭 다시 만날 거니까. 그때는 제가 우리 애들 데리고 어머님 계신 섬으로 꼭 놀러 갈게요. 그때까지 꼭 행복하게 지내셔야 해요. 저는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버스에 올라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지혜가 울음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고 서서 제게 애타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부웅. 버스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출발했어요. 지혜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복잡한 인파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버스가 한참을 달려 서울의 높은 건물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제야 저는 주머니에서 제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전원을 켜자마자 부재중 전화 38통, 읽지 않은 문자 112개 알림이 떴어요.
볼 것도 없이 전부 성철이었어요. 어머니, 어디야? 당장 전화 안 해? 박지혜랑 짜고 내 돈 다 들고 튀었어? 내가 가만 안 둬. 경찰에 당장 신고할 거야. 어머니 제발, 내가 진짜 잘못했어. 돈 1억만, 아니, 그 빚 5,500만 줘. 제발. 협박과 욕설, 그리고 뒤늦은 애원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죠. 저는 그 끔찍한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전체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휴대전화 전원을 껐어요. 버스가 잠시 휴게소에 섰을 때 저는 그 낡은 휴대전화를 쓰레기통 가장 깊숙한 곳에 버렸어요. 제 과거를, 제 지긋지긋했던 인생을 저 쓰레기통에 함께 버리는 기분이었어요. 버스는 다시 몇 시간을 달렸어요. 창밖의 풍경이 빽빽한 아파트에서 푸른 논밭으로 바뀌었어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남쪽 끝이라는 그 항구 도시에 도착했어요. 서울과는 공기부터 달랐어요. 짠 내음이 섞인 비릿하지만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었죠. 지혜가 알려준 대로 터미널 앞에서 작은 택시를 탔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제가 가기로 한 섬으로 가는 여객선 터미널로 가주세요. 택시는 20분 정도를 더 달려 아주 작은 항구에 저를 내려줬어요. 저기, 저 배 타시면 돼요. 근데 할머니, 지금 시간이 늦어서 이 배가 오늘 이 섬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배예요. 놓치시면 오늘 못 들어가요. 택시 기사님이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서둘러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가야 할 섬이라고 적힌 작은 여객선에 올라탔어요. 기익. 배가 육지를 떠나는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저는 갑판으로 나갔어요.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세게 때렸어요. 머리카락이 마구 헝클어졌죠. 점점 멀어지는 육지를 바라보는데 기분이 정말 이상했어요.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감정을 누르고 제 가슴 속에서 시원하다는 생각이 피어올랐어요. 평생을 제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겁고 축축한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1시간쯤 갔을까요? 저 멀리 깜깜한 바다 위에 작은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정착지는 가야 할 섬입니다. 내리실 분들은 준비해 주세요. 선실 안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배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아주 작은 선착장에 닿았어요. 배에서 내린 사람은 저를 포함해 서너 명뿐이었어요. 밤 8시가 넘은 시간, 낯선 섬.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막막했죠. 그때 제 새 휴대전화가 징하고 울렸어요. 지혜였어요. 어머님, 도착하셨어요? 아, 지혜야. 나 방금 내렸어. 근데 너무 캄캄해서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어. 걱정 마세요. 제가 미리 다 연락해놨어요. 선착장 바로 앞에 해녀 식당이라고 간판 보이죠? 그 식당 할머니가 지금 어머님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지혜의 말대로 선착장 바로 앞에 해녀 식당이라는 낡은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가서 김영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어머님 집까지 안내해 주실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 뒤 해녀 식당의 문을 열었어요. 딸랑하는 맑은 종소리와 함께 구수하고 따뜻한 된장 냄새가 훅 끼쳐왔죠. 식당 안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한 분이 테이블을 닦다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저 김영자라고 하는데요. 제 말이 끝나자 할머니가 행주를 던지듯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울서 온 사람이구만. 뭘 그렇게 꾸물거려요. 빨리 와요. 밥 차려놨으니까. 할머니는 제 가방을 뺏어 들더니 식당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저는 멍하니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식당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넓었어요. 늦은 시간이라 손님은 아무도 없었지만 주방 쪽에서 나오는 따뜻한 온기가 식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일단 여기 앉아요. 뱃멀미 안 했나 몰라. 배고플 텐데 밥부터 먹어야지. 저를 해녀 식당으로 부른 할머니는 나중에 알고 보니 성함이 이춘자였어요. 저보다 대여섯 살은 많아 보였는데 허리가 꼿꼿하고 목소리가 아주 우렁찼죠. 춘자 할머니는 제가 의자에 채앉기도 전에 뜨끈한 밥 한 공기와 뽀얀 미역국 그리고 반찬 몇 가지를 제 앞에 탁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어요. 반찬은 별거 없어. 그냥 이 섬에서 나는 나물이랑 이건 내가 오늘 직접 물질해서 딴 성게알이야. 할머니가 가리킨 건 노랗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성게알이었어요. 저 지금 입맛이 별로 없어서요. 입맛은 무슨 밥심으로 사는 거야, 사람은. 얼른 숟가락 들어요. 배가 든든해야 잠도 잘 오는 법이야. 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런데 미역국을 한술 뜨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70평생 먹어본 것 중에 이렇게 시원하고 깊은 맛이 나는 미역국은 처음이었어요. 비린 맛 하나 없이 바다 향기만 가득했죠. 노란 성게알을 조금 떼어 흰밥에 비벼 먹으니 짠 바다 내음과 고소한 맛이 입안에 가득 찼어요. 맛이 너무 맛있어요. 허허. 서울 사람들은 대체 뭘 먹고 살길래 이런 거에 감동을 한대. 많이 먹어요. 아직 많으니까. 저는 그날 밥 두 공기를 눈 깜짝할 사이에 비웠어요. 서울을 떠나기 전 그 지옥 같았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의 일, 성철이의 그 흉흉했던 눈빛, 그런 것들이 까마득하게 멀어지는 기분이었죠. 따뜻한 밥이 들어가니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노곤해졌어요. 다 먹었으면 일어납시다. 늦었어. 집으로 가야지. 춘자 할머니가 앞장섰어요. 저 할머니, 짐이 제가 가진 게 이 가방뿐이라. 아까 지혜라는 그 똑똑한 며느리가 짐을 택배로 다 보냈더구먼. 내일 아침에 들어오는 첫 배로 올 거야. 오늘은 그냥 몸만 가요. 식당 뒷문으로 나가자 좁고 어두운 골목길이 나왔어요. 이 섬은 가로등도 별로 없네요. 할머니가 커다란 손전등을 비추며 앞서 걸었어요. 가로등이 뭐하러 필요해. 밤엔 자야지. 서울처럼 밤낮 없이 번쩍거리면 사람이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할머니는 툴툴거렸지만 제 걸음걸이가 느려지면 멈춰서 기다려줬어요. 골목길을 지나 약간 경사진 언덕길을 10분쯤 올라갔어요. 숨이 조금 찼죠. 다 왔어. 여기가 오늘부터 당신 집이야. 할머니가 멈춘 곳은 정말 작고 낡은 시골집이었어요. 지혜가 이런 곳을 구했구나. 솔직히 조금 실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서울에서 살던 그 번듯한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됐으니까요. 왜? 마음에 안 들어? 할머니가 제 표정을 금방 읽었나 봐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지혜 며느리가 신신당부를 했어. 절대 바닷가 근처에 있는 좋은 펜션이나 깨끗한 집은 안 된다고. 혹시라도 그 못된 아들놈이 찾으러 올까봐 이 섬에서도 제일 구석지고 낡아서 아무도 안 쳐다보는 집으로 구해달라고 했지. 그랬군요. 이 집이 원래 우리 영감이 살던 집이야. 받아 나갔다가 그냥 가버렸지. 그 뒤로 10년은 비어있던 집이야. 며칠 전에 자네가 온다고 해서 내가 쓸고 닦고 이불도 싹 햇볕에 널어놨어. 할머니가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대문을 열었어요. 집은 정말 작았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 그리고 좁은 마루가 전부였죠. 화장실은 어디에 있어요? 저기 마당 끝에. 좀 불편할지도 몰라.
도시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못 쓴다던데 어쩔 수 없어. 할머니가 방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방은 그래도 정말 깨끗했어요. 노란색 장판이 깔려 있었고 작은 창문도 하나 나 있었죠. 자네 며느리가 보증금을 어찌나 두둑하게 보냈는지 내가 이 집 월세 안 받아도 된다고 해도 기어코 넣었어. 여기. 할머니가 제게 낡은 열쇠 꾸러미를 줬어요. 이건 대문 열쇠, 이건 방 열쇠. 이 섬은 도둑놈 하나 없지만 그래도 서울서 왔다니 문 꼭 잠그고 자요.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감사는 무슨. 아까 먹은 밥값이나 내일 갚아요. 허허. 할머니는 그렇게 씩씩하게 웃으며 돌아갔어요. 방 안에 정말 저 혼자 남게 되었어요. 이불에서는 햇볕에 바싹 마른 뽀송뽀송하고 좋은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이불 위에 그대로 쓰러지듯 누웠어요. 끼룩끼룩. 멀리서 갈매기 소리가 들렸어요. 싸싸.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도 들렸어요. 서울에서는 시끄러운 차 소리, 사람들 떠드는 소리, 성철이의 고함 소리, 그런 것들만 듣고 살았는데요. 너무 조용했어요. 조용하니까 갑자기 무서운 생각도 들었어요. 성철이가 여길 쫓아오면 어떡하지? 나 여기서 평생 이렇게 혼자 살 수 있을까? 눈물이 또 핑 돌았죠. 그때였어요. 주머니에 넣어둔 새 휴대전화가 또 울렸어요. 지혜였죠. 어머님, 집에는 잘 들어가셨어요? 지혜야. 나 방금 누웠어. 제 목소리가 잠겨 있는 걸 지혜가 금방 알아차렸나 봐요. 어머님, 혹시 무서우세요? 조금 낯설어서 그래. 괜찮아. 괜찮아요. 어머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꼭 열어보세요. 제가 왜 이 집을 골랐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창문이요? 네, 어머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푹 주무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지혜 말대로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밖은 칠흑같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었죠. 저는 제 평생에 그렇게 눈부신 아침을 맞아본 적이 없었어요. 밤새 저를 무섭게 하던 그 갈매기 소리가 아침이 되니 아주 정겹게 들렸어요. 저는 잠에서 깨자마자 지혜가 말한 창문이 생각나서 벌떡 일어났어요. 삐걱거리는 작은 나무 창문을 활짝 열었죠. 그리고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제 방의 작은 창문 너머로 온통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젯밤에는 캄캄해서 몰랐는데 이 낡은 집이 섬에서도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있었던 거예요. 붉은 해가 수평선 위로 막 떠오르고 있었죠. 바다는 아침 햇살을 받아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지혜의 목소리가 시원한 파도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작은 창문 틀을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제 정말 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도 제가 평생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아침 풍경과 함께요. 그 눈부신 아침 햇살을 저는 그 낡은 창문 틀을 붙잡고 한참이나 바라봤어요. 제 70평생에 아침 해가 저렇게 붉고 거대하게 떠오르는 것을 본 기억이 없어요. 서울에서는 늘 높은 건물 그림자에 가려진 회색빛 아침만을 맞이했거든요. 싸싸. 파도 소리가 제 귀를 간지럽혔어요. 어젯밤에는 그토록 무섭게 들리던 소리였는데 아침 햇살과 함께 들으니 꼭 자장가처럼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그래,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저는 차가운 물에 대충 세수를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어젯밤 춘자 할머니가 말한
마당 끝에 있다는 화장실로 가는데 정말 낯설었어요. 서울 아파트의 따뜻한 변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옛날 방식이었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데서 사람이 정말 사는구나. 세수를 하고 방으로 돌아오니 배가 고파왔어요. 어제 춘자 할머니네 식당에서 밥 2그릇을 비운 게 생각났죠. 저는 옷을 챙겨 입고 언덕을 내려갔어요. 아침의 선풍경은 어젯밤과는 또 달랐어요. 푸른 바다 위로 고기잡이 배들이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지나가고 있었고, 갯벌에서는 벌써 무언가를 캐는 동네 아낙네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다들 어찌나 부지런한지요. 해녀 식당의 문을 여니 춘자 할머니가 벌써 커다란 고무대야에 해초 같은 걸 잔뜩 담아두고 다듬고 있었어요. 일어났어요? 잠자리는 편했고? 할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어요. 네, 할머니. 덕분에 아주 푹 잤어요. 푹 자긴 얼굴 보니까 밤새 울었구먼.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다 티가 나요. 앉아요. 아침 차려줄게.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금방 밥상을 차려왔어요. 이번에는 뜨끈한 콩나물국에 어제 잡은 생선을 노릇하게 구운 거였죠. 어쩜 이렇게 매일 맛있어요? 바다가 주니까. 바다는 거짓말을 안 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딱 돌려주거든. 사람 속이랑은 다르지. 할머니가 툭 던지는 말에 뼈가 있었어요. 저는 밥을 먹으며 어제 춘자 할머니가 밥값을 내일 갚으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할머니, 저 밥값 드려야 하는데. 밥값은 무슨. 나중에 일하고 갚아요. 네, 일이요? 아침 먹었으면 저기 배 들어오는 거 구경이나 가요. 당신 짐 온다고 했잖아. 할머니 말대로 식당 밖을 보니 저 멀리서 아침 첫 배가 선착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와 춘자 할머니는 선착장으로 나갔죠. 배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뒤이어 이런저런 짐들이 내려왔어요. 김영자님 짐이요. 젊은 선원 하나가 저를 불렀어요. 세상에, 짐이 커다란 상자로 5개는 됐어요. 지혜가 도대체 뭘 보낸 걸까요? 아이고, 저걸 저 언덕 위까지 어떻게. 걱정 말아요. 춘자 할머니가 손가락을 까딱하자 손수레를 끌고 온 동네 청년 하나가 짐을 척척 실었어요. 이따 집으로 갖다 줄 거요. 춘자 할매한테 줄 거 있다면서? 청년이 춘자 할머니에게 뭔가를 건넸어요. 어이구, 고맙네. 자, 이거 받고. 춘자 할머니가 청년 주머니에 1,000원짜리 몇 장을 찔러줬어요. 저는 그 모든 광경이 낯설었어요. 서울에서는 모든 게 주문이고 계산이었는데 여기는 그냥 다들 가족처럼 보였죠. 다시 식당으로 돌아오니 할머니가 저를 주방 구석으로 불렀어요. 자, 당신은 오늘부터 여기서 양파할까? 할머니가 제 앞에 커다란 양파 자루를 툭 던졌어요. 네. 아, 네. 저는 얼른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이게 제가 밥값 대신할 일이었군요. 눈물이 찔끔 나도록 매운 양파를 까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 나도 이제 내 밥벌이는 내가 해야지. 성철이 가게에서 눈치 보며 하던 설거지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건 제가 먹은 밥에 대한 대가였으니까요. 한참을 양파를 까고 있는데 아까 그 청년이 짐을 다 싣고 제 집으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할매, 그 서울 할머니 짐 장난 아니네. 새 이불에 새 밥솥에 살림을 아예 새로 차렸어. 저는 지혜에게 또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점심 장사가 시작되고 식당이 바빠졌어요. 저는 양파를 다 까고 설거지통 앞에 섰죠. 내가 할게. 손님은 가만히 있어. 할머니, 저 설거지는 제가 서울에서 평생 한 일이에요. 이것만큼은 자신 있어요.
저 시켜주세요. 제가 하도 간절하게 말하니 춘자 할머니가 못 이기는 척 자리를 비켜줬어요. 그릇을 닦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서울에서는 이 설거지가 제 지긋지긋한 팔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일이 제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 같았어요.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점심 장사가 끝나고 저는 춘자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제 집으로 올라왔어요. 집 앞에는 지혜가 보낸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상자를 하나하나 뜯었어요. 정말 지혜 말대로 살림살이를 다 보냈더군요. 깨끗한 새 이불, 하얀 쌀이 담긴 자루, 냄비 세트, 그릇 세트, 작은 텔레비전, 그리고 전기장판까지요.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지혜. 돈도 없을 텐데 이걸 다. 그러다 마지막 상자를 열었어요. 거기에는 제 낡은 옷가지 몇 개와 함께 작은 사진첩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지혜가 제 아파트 서랍에 있던 걸 챙겨보낸 모양이에요. 사진첩을 펼쳤어요. 까맣게 잊고 살았던 제 젊은 시절 사진이 나왔어요. 일찍 죽은 남편과 찍은 촌스러운 결혼 사진. 그리고 아기 때의 성철이 사진이었어요. 돌잔치 때 제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성철이를 안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어요. 성철아, 내 아들. 제가 제 아들을 버린 거잖아요. 아무리 그 녀석이 망난이었어도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요. 그 녀석이 지금 서울에서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모질었나? 저는 그 사진첩을 붙들고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누가 밖에서 삐걱하고 대문을 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설마 성철이가 벌써. 방문이 드르륵 열렸어요. 아이고, 울고 있을 줄 알았지. 춘자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제 손에 들린 사진첩을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집 많네. 정리해야지. 할머니는 우는 저를 달래주지 않았어요. 대신 묵묵히 상자에서 그릇을 꺼내 씻기 시작했어요. 울음이 나오면 울어요. 실컷 울어요. 그런데 울면서도 손은 움직여야 해. 그래야 내일 또 밥 먹고 살지. 할머니가 그릇을 닦으며 툭 말했어요. 저는 눈물을 훔치고 일어나서 할머니를 도왔어요. 할머니,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는 그릇 닦던 손을 멈췄어요. 자식이 뭔지 알아요? 네. 자식은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하는 손님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손님이 내 집 기둥을 갉아먹고 지붕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때는 내보내야 해요. 안 그러면 집주인이 굶어 죽으니까. 할머니의 말이 제 가슴을 세게 때렸어요. 자네는 자네 집을 지킨 거야. 자식 놈은 지가지 집을 부순 거고. 울지 마요. 자네 잘못 아니에요. 할머니는 다시 그릇을 닦았어요. 저는 그날 춘자 할머니와 함께 밤늦게까지 지혜가 보내준 살림살이들을 정리했어요. 새 밥솥에 밥을 안 치고 새 냄비에 찌개를 끓이고 새 이불을 깔았어요. 집은 낡았지만 그 안은 새로운 온기로 가득 찼어요. 밤이 깊었어요. 저는 새로 깐 전기장판 위에 춘자 할머니와 마주 앉아 따뜻한 숭늉을 마셨어요. 그때 제 새 휴대전화가 징하고 울렸어요. 지혜였어요.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았죠. 어머님, 지혜의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다급했어요. 왜 그래, 지혜야? 무슨 일이야? 성철이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 이사했어요.
이사요? 네. 어머님, 저 애들 데리고 그 집 나왔어요. 지금 아주 작은 아파트로 이사 왔어요. 성철 씨가 절대 모르는 곳으로요. 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지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드릴 말씀이. 지혜의 목소리가 다시 낮아졌어요. 그이 성철 씨요. 성철이 왜? 제가 오늘 법원에 서류 다 넣었어요. 이혼하자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그 서류를 성철 씨한테 전달했나 봐요. 그래. 성철 씨가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아까 제가 쓰던 번호로요.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어머님이랑 짜고 자기 재산을 다 훔쳐갔다고. 지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혜야, 괜찮아?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빚쟁이들, 그 5,500만 원, 그 사람들이 가게로 쳐들어갔었대요. 뭐라고? 어머님, 놀라지 마세요. 가게 엉망진창이 됐어요. 어차피 이제 우리 가게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건물 팔린 거 알고 성철 씨한테 돈 받으려고 가게에 있던 집기들 다 부수고 난리가 났었대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성철이는? 성철이는 괜찮대? 몰라요. 성철 씨 그 뒤로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집에도 안 들어왔대요. 지금 그 빚쟁이들 피해서 어디론가 도망 다니는 것 같아요. 어머님, 제 말 듣고 계세요? 어머님, 이거 우리가 걱정할 일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일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어머님은 제발 거기서 아무 생각 마시고 그냥 푹 쉬세요. 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숭늉 그릇을 든 채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제 아들이 망나니 왼수 같은 녀석이지만 그래도 제 아들인데 지금 서울 길거리에서 깡패들한테 쫓기고 숨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춘자 할머니가 제 손에서 숭늉 그릇을 조용히 가져갔어요. 인제 잊어요. 할머니, 자네가 여기서 그놈 걱정한다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놈은 지 팔자 지가 꼰 거고 자네는 인제 자네 팔자 새로 짜야지. 그만 울고 어여자요. 내일 또 해 떠요. 할머니는 불을 끄고 방을 나갔어요. 저는 그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 누워 깜깜한 천장만 바라봤어요. 지혜는 안전해졌어요. 나는 안전해졌어요. 그런데 왜 제 가슴은 이렇게 춥고 시린 걸까요? 다음 날도 해는 어김없이 떴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아들 녀석이 빚쟁이들을 피해 어두운 골목 어딘가에서 웅크리고 있을 생각을 하니 잠이 올 리가 없었죠. 하지만 춘자 할머니 말대로 아침은 왔고 저는 배가 고팠어요. 퉁퉁 부은 눈으로 언덕을 내려가니 춘자 할머니는 어제와 똑같이 해초를 다듬고 있었어요. 잤어? 아니요. 그럴 줄 알았지. 밥 먹어요.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밥을 줬어요. 따뜻한 밥과 국을 먹으니 그래도 살 것 같았어요. 그래,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저는 그날부터 아예 해녀 식당으로 출근을 했어요. 할머니, 저 밥값 해야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할게요. 저 그냥 뭐라도 하게 해주세요. 가만히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아요. 그러든가. 할머니는 저를 말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부터 해녀 식당의 설거지 담당이 되었어요. 손님들이 먹고 난 그릇을 닦고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신기하게도 몸을 바쁘게 움직이니까 아들 녀석에 대한 그 지옥 같던 걱정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았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 식당 앞 평상에 앉아 바다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 섬 사람들은 참 무던했어요. 춘자 할머니도 식당에 밥 먹으러 오는 다른 해녀들도 저한테 왜 왔냐,
무슨 일이냐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서울서 온 할머니 그렇게 불러줬죠. 영자 씨. 어느 날은 춘자 할머니가 저를 영자 씨라고 불렀어요. 성철이 엄마 사모님 그렇게만 불리다가 김영자도 아닌 영자 씨라고 불리니 기분이 참 묘했어요. 왜 앉아만 있어? 집 뒤에 그 묵혀둔 밭, 그거 자네가 읽어. 밭이요? 그래, 거기 돌만 좀 골라내면 상추고 깻잎이고 아주 잘 자라는 땅이야. 내일 내가 홈이랑 씨앗 가져다 줄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해봐요. 땅은 바다보다 더 정직해. 다음 날부터 저는 농부가 되었어요. 제 집 언덕 위 그 낡은 집 바로 뒤편에는 춘자 할머니 말대로 작은 공터가 있었어요. 수십 년은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지 잡초가 무성하고 돌멩이가 가득했죠. 저는 춘자 할머니가 가져다 준 낡은 호미 하나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첫날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평생 흙이라고는 만져본 적도 없는데 돌멩이는 왜 그렇게 많은지 파내도 계속 나왔어요. 손바닥이 다 벗겨지고 물집이 잡혔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냥 다 포기하고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마다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래, 내 인생 살기로 했잖아. 이까지 돌멩이가 대수야. 저는 이를 악물고 돌을 골라냈어요. 며칠이 걸렸는지 몰라요. 드디어 잡초와 돌멩이가 다 사라지고 보드라운 속살 같은 황토가 드러났어요. 거기에 춘자 할머니가 준 상추 씨앗을 심고 깻잎 모종을 옮겨 심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밭으로 달려갔어요.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세상에, 그 황토 흙 사이로 깨알 같은 초록색 새싹이 돋아난 거예요. 저는 그 새싹 앞에 주저앉았어요. 그 작은 생명이 얼마나 대견하고 예쁜지 눈물이 다 났어요. 내가 내 손으로 뭔가를 키워낸 거예요. 그날 저녁 식당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선착장이 소란스러웠어요. 마지막 배가 들어왔는데 웬 낯선 남자가 내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웬 서울 총각이 저렇게 빼입고 왔대? 식당 창문 너머로 보니 정말 키가 멀대같이 크고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가 선착장에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설마 성철이는 아니겠죠. 누구 찾아왔나? 춘자 할머니가 그 남자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때 그 남자가 해녀 식당으로 곧장 걸어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주방 안쪽으로 숨었어요. 딸랑. 종소리가 나고 그 남자가 들어왔어요. 저 실례합니다. 성철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훨씬 젊고 점잖은 목소리였죠. 누구요? 춘자 할머니가 경계하며 물었어요. 저 혹시 이 섬에 김영자라는 할머니 안 계신가요? 서울에서 오셨는데.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나를 찾아왔어? 누구지? 춘자 할머니가 저를 힐끗 돌아보더니 그 남자에게 말했어요. 김영자? 그런 사람 없어. 이 섬에는 김씨 할망구 나 하나뿐인데. 난 이춘자지, 이춘자. 잘못 찾아왔어요. 아, 그러세요? 이상하다. 여기 맞다고 들었는데. 그럼 혹시 이 식당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전화번호는 뭐하러요? 아, 제가 정보를 잘못 알았나 해서요. 여기 전화번호 맞는지 확인만 해보려고요. 춘자 할머니가 미심쩍은 눈으로 남자를 보다가 벽에 걸린 전화번호를 가리켰어요. 남자는 그 번호를 자기 휴대전화에 찍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찾아온 모양이네요. 안녕히 계세요.
남자는 꾸벅 인사를 하고 식당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대로 다시 육지로 나가는 배를 타고 사라졌어요. 남자가 가고 나서도 저는 주방 구석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인제 나와요. 갔어. 할머니, 누굴까요? 성철이가 보낸 사람일까요? 글쎄, 아까 그놈 눈빛 보아하니 빚쟁이 같지는 않던데. 아주 반듯하게 생겼더구먼. 저는 불안했어요. 결국 성철이가 제가 있는 곳을 알아낸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식당 일을 도와주러 내려갔는데 식당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춘자 할머니가 받았죠. 여보세요. 해녀 식당. 누구? 김영자. 그런 사람 없다니까. 할머니가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뭐, 아들이라고? 이 자식이 어따 대고 소리를 질러.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성철이었어요. 제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받고? 당장 받고? 수화기 너머로 성철이의 악쓰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어제 그 반듯한 남자가 빚쟁이가 아니라 성철이가 보낸 심부름센터 직원이었던 거예요. 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식당 전화번호를 알아간 거죠. 춘자 할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받을 거냐는 눈빛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받아들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어머니 맞지. 세상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거기 숨어서 행복해요. 성철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성철아, 어머니, 나 죽게 생겼어. 그 빚쟁이 놈들이 나 잡으려고 혈안이 됐다고. 내가 지금 PC방 구석에서 이 전화하는 거야. 어머니, 돈 있잖아. 다 팔고 갔잖아. 제발 나 5천, 아니 1억만 보내줘. 그럼 나 정말 새 사람 될게. 응? 어머니. 녀석은 여전히 새 사람 타령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제 밭에 돋아난 그 작은 새싹을 떠올렸어요. 성철아. 어머니. 말해. 보내줄 거지. 너의 인생은 너가 살아. 나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뭐라고 지금? 어머니? 나 지금 죽게 생겼다는데 그딴 소리가 나와요. 나 너한테 줄 돈 없어. 다시는 이리로 전화하지 마. 김영자, 너 진짜 나 버릴 거야? 내가 누구 아들인데. 너 내가 거기 찾아갈 거야. 그 섬 당장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을 거라고. 그때였어요. 춘자 할머니가 제 손에서 수화기를 낚아챘어요. 이 버러지 같은 놈아. 할머니가 수화기에 대고 천둥 같은 소리를 질렀어요. 너 같은 놈은 자식도 아니야. 어디 늙은 어미 등골을 빼먹어. 너 이 섬에 발 한 번만 들여놔봐. 내가 이 섬 사람들 다 풀어서 너 물고기 밥으로 만들어버릴 줄 알아. 다시는 전화하지 마. 쾅! 춘자 할머니가 전화기를 내동댕이 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이게 정말 제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였어요. 성철이와의 그 끔찍한 통화가 끝나고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내 아들한테 물고기 밥이라니. 춘자 할머니가 저를 대신해서 소리쳐 준 건 고마웠지만 그래도 가슴이 찢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춘자 할머니는 그런 저를 타박하지 않았어요. 아플 때는 아파야지. 몸살 한번 크게 앓고 나면 그땐 괜찮아져. 이거 먹어요. 할머니는 매일 뜨끈한 전복죽을 쑤어서 제 방으로 가져다 줬어요. 저는 그 죽을 꾸역꾸역 넘기며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 정말 끝이야. 나는 여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아야 해.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살려준 지혜를 위해서. 사흘쯤 앓고 나니 신기하게 몸이 가벼워졌어요.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그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사라진 기분이었죠. 저는 다시 일어났어요. 제 밭으로 가봤죠. 세상에 며칠 물을 못 줬는데도 그 작은 새싹들이 죽지 않고 파릇파릇 자라나 있었어요. 상추는 제법 상추 모양이 됐고 깻잎은 향긋한 냄새까지 풍겼죠. 기특한 것들. 저는 그 생명력에 감동했어요. 나도 저 새싹들처럼 다시 일어나야 했어요. 저는 다시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할머니, 저 다 나았어요. 얼굴 좋아졌네. 그럼 이래야지. 저는 그날 더 열심히 그릇을 닦았어요. 그렇게 또 몇 주가 흘렀어요. 섬 생활은 잔잔했어요. 성철이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식당 전화기도 조용했죠. 제 밭은 어느새 상추와 깻잎, 그리고 고추, 파 같은 것들로 풍성해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직접 키운 상추를 한 소쿠리 따서 식당에 가져갔어요. 할머니, 이거 손님들 쌈 싸드시라고 내놓으세요. 어이구, 자네 농사 잘 지었네. 아주 연하고 맛있게 생겼다. 그날 제 상추를 맛본 손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할매, 이 상추 어디 거야? 왜 이렇게 달아? 저기 영자 씨 밭에서 딴 거야. 아이고, 서울 할머니 손맛이 장난 아니네. 이거 나한테 좀 팔아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저는 제가 키운 채소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성철이 입맛 맞춰주느라 평생 갈고 닦은 제 손맛이었죠. 깻잎 장아찌를 담그고 오이 김치를 만들고 감자조림을 했어요. 춘자 할머니는 식당 앞 평상 한 켠을 저에게 내줬어요. 영잔의 반찬. 그렇게 제 이름을 건 첫 번째 가게가 생긴 거예요. 섬 사람들이 배 타고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 반찬을 하나씩 사갔어요. 영자 씨 반찬 없으면 이제 밥 못 먹어. 우리 영감 입맛 돌아왔잖아. 제 손으로 직접 키운 작물로 반찬을 만들고 그걸로 제 밥값을 버는 거예요. 제 통장에는 서울에서 가져온 그 큰 돈이 그대로 있었지만 저는 그 돈에 손대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번 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몇 장이 그 수십억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어느덧 섬에는 여름이 찾아왔어요. 그날도 저는 반찬을 다 팔고 춘자 할머니와 평상에 앉아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그때 제 새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지혜였죠. 어머님. 지혜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어요. 지혜야, 무슨 좋은 일 있어? 어머님, 저 다 끝났어요. 이혼 서류 처리 다 됐어요. 저 이제 자유예요. 아이고, 아이고, 지혜야. 정말 고생했다. 정말 장하다, 내 며느리. 저는 제 일처럼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지혜야, 혹시 성철이 소식은? 성철이 그 이름 석자를 꺼내는데 아직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잠시 가라앉았어요. 어머님,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그 사람 경찰서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 빚쟁이들 문제가 아니고요. 어머님 떠나시고 나서 그 사람이 어머님 옛날 건물 이름 대면서 다른 사람한테 투자를 하라고 돈을 또 빌렸나 봐요. 새로운 사기 행각을 벌인 거죠. 그 사람이 고소를 했어요. 결국 잡혔어요. 옛날 빚쟁이들도 다 달려들어서 아마 한동안 절대 못 나올 거예요. 그랬구나.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단다, 지혜야. 이제 정말 다 끝난 거구나. 그 녀석도 거기서 자기 죗값 치르고 나면 언젠가는 새 사람이 되겠지. 저는 전화를 끊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마음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팠어요. 제 손으로 끊어낸 제 아들의 소식이었으니까요. 다지 복대로 사는 거야. 인제 정말 잊어. 춘자 할머니가 제 어깨를 툭툭 쳐줬어요.
그리고 또 몇 달이 흘렀어요. 가을이 되었죠. 제 밭에는 이제 배추와 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날은 섬에 큰 잔치가 있는 날처럼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어요. 아니, 저한테 잔칫날이었죠. 영자 씨, 배 들어온다. 손님 왔어. 춘자 할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반일을 하다가 호미를 던지고 선착장으로 달려갔어요. 배에서 사람들이 내렸어요. 그 중에 제 눈에 익은 모습이 보였죠. 어머님, 지혜였어요. 예전보다 훨씬 얼굴이 밝아지고 예뻐진 지혜였어요. 그리고 그 양옆으로 할머니,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손주 둘이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아이고, 내 손주들. 아이고, 보고 싶었어. 저는 두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지혜가 제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너야말로 너무 예뻐졌다. 아이고, 어떻게 왔어? 이 먼 데를.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우와, 바다다. 손주 녀석들은 벌써 신이 나서 뛰어다녔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저녁상을 차렸어요. 제 언덕 위 작은 집 마루예요. 춘자 할머니도 함께 했죠. 제가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반찬들, 춘자 할머니가 잡아온 생선으로 끓인 매운탕. 할머니, 이 반찬 너무 맛있어요. 이거 할머니가 만들었어요? 손주가 제 감자조림을 먹으며 물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만들었지. 많이 먹어. 어머님,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여기서 반찬 가게 하신다면서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다 함께 마루에 앉아 저녁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섬에 온 첫날 아침에 봤던 그 눈부신 풍경. 이번에는 해가 지는 모습이었죠. 바다가 온통 붉은 노을로 물들고 있었어요. 제 서울에서의 인생은 저렇게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옆에는 춘자 할머니가 있고 제 며느리 지혜가 있고 제 사랑하는 손주들이 있어요. 제 지난 인생은 끝났지만 제 새로운 인생은 바로 지금 여기 이 노을 앞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어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제 팔자가 참 기구했죠? 돌이켜보면 그 망나니 제 아들 성철이 녀석 때문에 가슴을 친 세월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녀석 빚 갚아주려고 가게 차려주고 건물까지 팔 뻔하고 빚쟁이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생각뿐이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땠어요? 세상에 정말 저런 자식이 또 있을까 싶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저보다 더한 속을 끓이면서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저런 녀석이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요? 춘자 할머니처럼 물고기 밥으로 만든다고 으름장을 놔야 말을 들을까요? 그래도 제가 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건 다 우리 며느리 지혜 덕분이에요.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한 번 사는 인생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당장 도망가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게 그게 보통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남편, 그러니까 제 아들이죠. 그 녀석 뺨을 짝 소리나게 때릴 땐 제 속이 다 시원했어요. 저는 우리 지혜 같은 며느리를, 아니, 딸을 얻은 게 제 인생 마지막에 받은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제 며느리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 아니, 장군감 아닌가요? 저런 며느리, 아니, 저런 딸, 다들 갖고 싶으시죠? 서울을 떠나던 날,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그놈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던 날, 솔직히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지도 못했어요. 70평생을 산 내 집, 내 재산을 다 정리하고 낯선 섬으로 떠난다는 게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었죠. 아마 지혜가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고 제 등을 떠밀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그 망나니 녀석 식당에서 공짜로 설거지나 해주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처럼 그렇게 매정하게 아들 녀석을 버리고 떠날 수 있으셨을까요? 가끔 내가 너무 모질었나 하는 생각도 아주 눈곱만큼 들 때도 있었지만 아니에요. 그쵸? 제가 정말 잘한 거 맞죠? 여러분이 잘했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큰 힘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여기 남쪽 섬에서 제 이름 김영자로 살아요. 춘자 할머니랑 밥도 먹고 아침마다 제 밭에서 파릇파릇 자라나는 상추랑 깻잎 보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몰라요. 제가 만든 영잔의 반찬, 이거 이 섬에서 아주 인기가 대단해요. 돈은 예전 건물주 할 때 비하면 말도 못하게 적게 벌죠. 하지만 지금이 100배, 1000배는 더 행복해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제 밥 사 먹고 가끔 놀러 오는 우리 손주들 주머니에 용돈 찔러주는 이 기쁨을 그 녀석은 평생 모르고 살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을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건 뭔가요? 꼭 좋은 집, 좋은 옷, 그런 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제 긴긴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참 궁금하네요.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느 대목에서 제일 속이 시원했는지 그것도 알려주세요. 아니면 혹시 지금 저처럼 말 못할 답답한 속사정이 있으신가요? 여기에 댓글로 여러분 마음을 훌훌 털어놔 보세요. 제가 이 바다 앞에서 여러분 이야기 다 들어드리고 응원해 드릴게요. 그날따라 아들 진식이의 목소리는 유난히 살가웠어요. 평소에는 일에 치여 저녁 늦게나 들어와 피곤한 얼굴로 인사하는 게 전부였던 녀석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대낮부터 전화해서는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며 성화를 부리더군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어 저녁 준비도 않고 기다렸더니 세상에 며느리 유리미까지 팔짱을 끼고는 최고급 한정식 집으로 저를 데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제 평생 그런 비싼 음식은 처음이었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색하게 앉아있는 제게 유리미는 방긋방긋 웃으며 반찬을 집어주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 저는 속으로 우리 아들 장가 한번 잘 보냈다고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몰라요. 어머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특별히 주문한 거예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가자미찜, 제일 부드러운 부위로만 골랐어요. 유리미는 제 밥그릇 위에 큼지막한 가자미찜 한 조각을 올려주며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녀석은 굳이 제 수저까지 들고 와서는 먹여줄 것처럼 굴었죠. 아들 녀석은 그런 유리미가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 입가에도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10년 전이었어요. 결혼하고 분가할 돈이 없다며 제 집으로 들어와 살고 싶다는 아들 내외를 받아준 게 말이에요. 처음에는 한사코 반대하는 유리미를 진식이가 설득했다고 들었어요.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는 건 아들 된 도리라면서요. 그 말이 어찌나 기특하던지 저는 두말 없이 허락했죠. 유리미는 처음엔 좀 뾰로통해 보였지만 제가 살갑게 대해주니 금세 마음을 열고 저를 따랐어요. 그렇게 셋이서 한 지붕 아래 산 지 10년, 아들은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 이제는 제법 큰 부서의 팀장이 되었고 유리미도 알뜰살뜰 살림하며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죠. 아,
물론 명의를 넘겨달라고 했을 때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유림이가 그러더군요. 어차피 나중에 아들 주실 집인데 요즘은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똑똑한 거라고요. 진식이도 옆에서 거들었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게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요. 자기가 집주인이 되어야 혹시 모를 사기꾼들한테서 어머니와 이 집을 지킬 수 있다면서요. 하긴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해요. 똑똑한 며느리와 듬직한 아들의 말을 듣는 게 맞겠다 싶어 저는 군말 없이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 가족은 아무 문제 없이, 아니, 오히려 더 화목하게 지냈어요. 한정식 집에 비싼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배를 채우고 나니 진식이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묵직한 봉투 안에는 비행기 표와 5만 원짜리 현금이 두둑하게 들어있더군요. 이게 다 뭐냐고 묻는 제게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평생 저희 때문에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번에 제가 보너스를 좀 받았어요. 어머니 해외여행 한번 보내드리는 게 제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뭐, 해외여행? 내가 무슨 해외여행이야. 나는 비행기도 무서워서 못 타. 그냥 너희 맛있는 거나 사 먹어. 저는 손사래를 치며 봉투를 밀어냈어요. 하지만 유림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이거 자기랑 저랑 어머님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님께 드리는 저희 부부의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가셔서 좋은 구경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오세요. 저희 걱정은 조금도 마시고요.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 제 이름으로 된 비행기 표 한 번 가져본 적 없는 저였죠. 동남아의 유명한 휴양지라는 곳이었는데 사진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지는 풍경이었어요. 제 인생에 이런 호사가 찾아올 줄이야. 저는 결국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 내외는 마치 자기들이 여행을 가는 것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설레는 마음 반, 아들 내외에 대한 고마운 마음 반이었죠. 캄캄한 방 천장을 보며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없이도 우리 진식이 저렇게 잘 컸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행을 떠나는 날까지 유리미는 제 옆에 꼭 붙어 하나부터 열까지 살뜰하게 챙겨주었어요. 제 낡은 여행 가방을 보더니 어머님 가방이 너무 낡아서 혹시라도 고장나면 큰일 난다며 백화점에 데려가 번쩍이는 새 것으로 바꿔주었죠. 그러면서 제 낡은 가방은 자기가 버려주겠다고 가져가더군요. 그 안에는 제 신분증이며 비상금 그리고 남편과 찍은 낡은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 그걸 옮길 경황도 없이 유리미의 성화에 못 이겨 새 가방을 끌고 나와야 했어요. 뭐 어차피 다녀오면 다시 찾을 수 있겠거니 생각했죠. 공항으로 가는 내내 유리미는 제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제잘거렸습니다. 어머님, 이 옷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제가 고른 거라니까요. 가서 사진 많이 찍으셔야 해요. 혹시라도 돈 부족하시면 바로 전화하시고요. 아셨죠? 알았다, 알았어. 니들 덕에 내가 호강을 하는구나. 고맙다, 정말. 공항에 도착해서는 진식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녀석의 손은 어쩐지 조금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땀으로 축축했죠. 긴장했나 싶어 제가 등을 두드려 주니 녀석은 애써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부디 몸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가서 저희 걱정은 마시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셔야 해요. 저희는 어머니 돌아오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게요.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제 뒷모습을 향해 두 아이는 손을 흔들었어요. 그 모습이 눈에 밟혀 저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죠. 그게 그 아이들의 진짜 얼굴을 본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행지에 도착해서도 아들 내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왔어요. 제 안부를 묻고 날씨는 어떤지, 음식은 입에 맞는지 세세하게 챙겼죠. 저는 그런 아이들이 기특해서 돌아가면 더 잘해줘야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습니다. 여행은 꿈만 같았어요.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달콤한 과일들. 평생 일만 하고 살아온 제게 주어진 선물 같은 시간이었죠. 저는 아이들에게 줄 작은 기념품들을 사며 어서 빨리 집에 돌아가 이 행복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꿈 같은 여행은 찰나처럼 지나갔고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휴대전화 전원을 켜고 제일 먼저 진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공항에 마중 나오기로 약속했거든요. 익숙한 연결음이 몇 번 울리다가 이내 전화기가 꺼져 있어라는 차가운 기계음으로 바뀌더군요. 유리미에게 걸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죠. 이것들이 어제 늦게까지 놀다가 늦잠 자는구나. 저는 그저 바쁜 일이 있거나 늦잠을 자는 것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혼자 공항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버스에 몸을 싣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을 보니 비로소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제 마음은 벌써 집에 가 있었죠. 아이들에게 여행지에서 겪었던 재미난 이야기들을 보따리처럼 풀어놓을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예쁜 스카프와 아들이 좋아할 고급 양주를 품에 꼭 안고 있었죠. 동네 어귀에 들어서자 늘 가던 빵집의 고소한 냄새가 저를 반겼어요. 버스에서 내린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103동 1501호 현관문 앞에 섰죠. 묵직한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했어요. 늘 그 자리에 있던 낡고 손때 묻은 도어락이 아니라 웬 번쩍이는 새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렌즈에서는 파란 불빛까지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어머나, 이걸 언제 바꿨대. 저는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진식이가 가끔 최신 기계에 관심이 많긴 했죠. 제가 없는 사이에 깜짝 선물처럼 바꿔놓았나 보다 기특한 녀석 하고 생각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원래 쓰던 비밀번호, 제 생일 4자리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맑지만 차가운 경고음이 울렸어요. 어라? 제가 잘못 눌렀나 싶어 다시 한번 천천히 눌러보았죠.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다. 그럼 진식이 생일인가? 저는 아들의 생일을 눌러보았어요. 또다시 실패. 그럼 결혼기념일? 그것도 아니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초기 비밀번호라는 1234까지 눌러봤지만 도어락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슬슬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비밀번호를 바꿨으면 저한테 미리 알려줬어야죠. 저는 다시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여전히 가지 않았어요. 심장이 조금씩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죠.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늦잠이 아니라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났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막 교대하려던 경비 아저씨는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이고, 1501호 사모님, 좋은 데 다녀오셨나 봐요.
얼굴이 환해지셨네. 네, 여행 좀 다녀왔어요. 다름이 아니라 집에 도어락이 바뀌었는지 문이 안 열려서요. 비밀번호를 모르겠어서 혹시 우리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연락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 말에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1501호요? 거기 며칠 전에 이사 나갔는데요. 네, 이사요? 저희 이사 안 갔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저씨? 심장이 쿵 하고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경비 아저씨의 말이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제가 멍하니 서 있자 아저씨는 저를 딱하다는 듯 쳐다보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정말 모르셨어요? 아드님이 집 팔고 이사 가셨잖아요. 한 일주일 됐나? 이삿짐 트럭이 2대나 와서 짐을 싹 빼가던데요. 그리고 웬 젊은 부부가 새로 이사 왔어요. 들어오면서 떡도 돌리고 갔는데 아저씨의 말이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어요. 아들이, 내 아들 진식이가 집을 팔았다고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요? 아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저는 경비 아저씨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둥 마는 둥하고는 다시 15층으로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제발, 제발 아저씨가 잘못한 것이기를. 이건 그저 나쁜 꿈이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1501호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안에 누구 계세요? 문 좀 열어보세요. 한참을 두드리자 안에서 누구세요? 하는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잠시 후 문이 빼꼼 열리고 낯선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샅샅이 훑어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여기 1501호 맞죠? 제가 이 집 주인인데. 제 목소리는 염소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남자는 제 행색과 문 앞에 놓인 여행 가방을 번갈아 보더니 무언가 짐작했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아, 혹시 전에 사시던 분 어머님이세요? 부동산 통해서 말씀은 들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우리 아들, 우리 진식이 어디 갔는지 알아요? 연락처라도 좀 알려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남자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그는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모릅니다. 저희는 강진식 씨라는 분한테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이 집을 매매했습니다. 이게 등기부등본 사본이고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남자가 내민 서류에는 분명 소유주 강진식이라는 글자가 제 눈을 후벼 파듯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아래 칸에는 바로 이 남자의 이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소유권 이전 날짜는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다 못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살갑게 굴던 아들의 목소리, 애교를 부리던 며느리의 얼굴, 평생 소원이라며 내밀던 비행기 표 가리고 제 낡은 가방을 대신 버려주겠다던 그 친절까지 전부 다 이 모든 것이 저를 이 집에서 내쫓기 위한, 저를 길바닥에 내다버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진식이가 내 아들이. 저는 현실을 부정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그때 집안에서 젊은 여자가 나오며 여보, 무슨 일이야? 하고 묻더군요. 여자는 저를 보더니 놀란 눈으로 남편의 등 뒤로 숨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제가 이 집을 빼앗으러 온 강도라도 되는 것 같아 비참함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남자는 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정은 정말 안타깝지만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모든 절차는 끝났고요. 이제 이 집은 저희 집입니다. 아드님하고 해결하셔야 할 문제 같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만 돌아가 주세요. 연락처라도 제발. 저희도 모릅니다. 부동산 통해서 계약해서 개인적인 연락처는 저희도 몰라요. 잔금 치른 날 이후로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남자는 그 말을 끝으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쾅 하고 닫히는 육중한 철문 소리가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죠. 저는 텅 빈 복도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죠. 그저 멍하니 제가 평생을 바쳐 살아온 이제는 완벽한 남의 집이 되어버린 저 차갑고 단단한 현관문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푼돈을 모아 장만하고 진식이를 낳아 업어 키우고 제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이 담겨 있는 저 집이 이제는 제가 들어갈 수 없는 견고한 성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 아파트를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의 차가운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놀이터는 텅 비어 있었죠. 가로등 불빛만이 제 초라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면 15층의 환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퇴근길에 저 불빛을 보며 아, 이제 집에 다 왔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꼈는데 이제는 그 불빛이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찌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서 낯선 사람들은 따뜻한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웃고 있겠죠. 제가 평생을 쓸고 닦으며 가꾼 그 공간에서요. 저는 꺼져 있는 휴대전화를 붙들고 수백 번도 더 진식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식아, 유리마. 대체 왜 그랬니? 이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차라리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지. 그럼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내주었을 텐데. 왜 이런 끔찍한 방법으로 이 늙은 어미의 등에 칼을 꽂아야만 했니? 하지만 제 간절한 물음은 싸늘한 밤 공기 속에 흩어질 뿐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번째 길 위에서의 밤이 지옥 같은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0월의 밤 공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가웠어요. 얇은 가을 외투 하나로는 온몸으로 스며드는 한기를 도저히 막을 길이 없었죠. 놀이터에 새로 된 벤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제 체온을 모조리 빼앗아가 차가운 얼음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행복에 겨워 손을 흔들던 아들 내외의 얼굴이 악몽처럼 떠올랐고 눈을 뜨면 제가 평생을 살아온 집, 저 15층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배신자의 불빛이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그 불빛이 꺼지기만을 그리고 다시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수없이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한 어미였던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는 없었죠.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어둠을 밀어낼 무렵 어디선가 빗을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둠에 익숙해진 눈을 돌리자 주황색 조끼를 입은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커다란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아저씨는 혀를 끌끌 차며 다가와 말을 건넸죠. 아이고 할머니, 여기서 이러고 밤새운 거요? 그러다 큰일 나요. 어여 일어나서 어디 따뜻한 데라도 가쇼.
그 무심한 말투 속에 담긴 사람 사는 세상의 작은 온기에 저는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밤새 굳어있던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어요. 고맙습니다.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 내 대답하자 아저씨는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고는 다시 묵묵히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죠. 그저 발길 닿는 대로 터덜터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맞은 세상은 저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너무나도 분주하고 활기찼어요.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바쁜 걸음으로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엄마 손을 잡은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노란 유치원 버스에 올라탔죠. 어제까지만 해도 저 역시 저들처럼 아침을 맞이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저는 그 세상에서 완벽하게 분리된 투명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애써 보면서도 보지 않는 척했죠. 헝클어진 머리에 구겨진 옷을 입은 늙은이는 그들의 반짝이는 아침 풍경에 어울리지 않는 보기 흉한 오점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배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제 공항에서 내린 후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죠.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이걸로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도 사 먹을 수 없었어요. 저는 차마 식당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아 길 모퉁이에 있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음식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저는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장 싼 컵라면 하나를 골라 계산대로 가져갔습니다. 젊은 아르바이트생은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바코드를 찍더군요. 그 무심한 시선이 마치 제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쪼그려 앉았어요. 후후 불어가며 면발을 넘기는데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 녹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온기는 잠시뿐, 다 먹고 난 뒤의 허탈함과 비참함은 몇 배로 커져서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아들 녀석에게 매일 아침 차려주던 그 따뜻한 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던 된장찌개가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씻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씻지 못하니 제 스스로에게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죠. 공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차가운 물에 겨우 고양이 세수를 하고 나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고 처참하게 느껴졌죠. 퉁퉁 부은 눈, 기름지고 헝클어진 머리, 구겨질 대로 구겨진 옷. 이게 정말 나란 말인가. 저는 거울 속에 저를 마주볼 용기가 없어 서둘러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정처 없이 걷다가 다리가 아프면 지하철역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구경하기를 반복했죠. 그러다 문득 어르신 무더위 쉼터라고 쓰인 동네 복지관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홀린 듯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장기를 두거나 TV를 보고 있었죠. 적어도 이곳에서는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어르신, 식사하고 가세요. 하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 시간이었어요. 저는 다른 노인들을 따라 길게 줄을 섰습니다. 배식구 너머로 보이는 하얀 밥과 따뜻한 국. 그걸 보니
저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식판을 받아들고 돌아서는데 한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새로 왔나 봐? 얼굴이 처음 보는 얼굴이네. 네, 그냥 지나가다가요. 어여와서 앉아. 혼자 먹으면 맛없어. 저는 할머니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허겁지겁 먹는 제 모습을 보더니 할머니는 자기 밥그릇 위에 있던 계란 프라이를 제 밥 위로 툭 올려주며 말했죠. 많이 먹어. 이 나이엔 밥심으로 버티는 거야. 그 따뜻한 말 한마디와 계란 프라이 하나에 지난 며칠간 꾹꾹 눌러왔던 서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밥알과 함께 눈물을 꿀꺽 삼켰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낮에는 복지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서 새우잠을 자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수는 없었죠. 이렇게 무기력하게 시간만 보내다가는 정말 길 위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아들을 실종 신고라도 해서 국가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 녀석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경찰서에서 저를 맞이한 것은 차갑고 높은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접수 창구의 젊은 경찰관은 제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더니 형사과로 저를 안내했어요. 잠시 후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형사 한 명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아드님이랑 며느님이 집을 팔고 연락이 두절됐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이건 사기예요, 사기. 이 늙은 어미를 속이고 전 재산을 들고 도망간 거라고요. 당장 잡아다가. 저는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형사는 제 말을 자르며 컴퓨터로 무언가를 조회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잠시만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집 명의가 아드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매매 계약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명의는 그 애들이 하도 졸라서 제가 넘겨준 거예요. 홀어머니 모시는데 그게 더 안전하다고, 세금 문제도 그렇다고 해서. 제 절박한 호소에도 형사는 곤란하다는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어머님이 직접 인감도장 찍어서 명예 이전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럼 법적으로는 증여가 성립된 거예요. 아드님이 자기 소유의 집을 판 걸 저희가 사기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저는요? 저는 이제 어디서 살라고요? 이건 명백한 사기인데 왜 조사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형사가 다가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요즘 자식들하고 재산 문제로 이렇게 얽혀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속상하신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가족끼리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저희가 강제로 아드님을 찾아드리거나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가족끼리 해결하라고요? 이미 가족이길 포기하고 저를 내버린 녀석들과 무슨 수로 해결을 하라는 말인가요?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없고 약한 사람에게 가혹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무력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경찰서를 빠져나왔어요. 이제 정말로 이 세상에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어두컴컴한 지하철역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이대로 영원히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죠. 하지만 그 순간 제 귓가에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선주야, 당신까지 무너지면 안 돼. 당신은 우리 진식이 엄마잖아.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잖아. 그래요. 저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꾸준히 일 마다하지 않고 억척같이 살아온 이선주였죠.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 길을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이대로 주저앉아 아들의 배신을 곱씹으며 죽어버리기엔 제 인생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저는 다시 구립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잠을 자기 위해서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저만의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뭐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저 멍하니 컴퓨터 앞에 앉아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을 수백 번씩 검색해 보았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그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무심코 도서관 휴게실에서 젊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화면 속에는 화려한 음식 사진과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년 제 생일이었어요. 진식이가 큰맘 먹고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했었죠. 스테이크가 나오자마자 포크를 들려던 제게 유리미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잠시만요. 아직 드시면 안 돼요. 왜 그러니? 음식 다 식겠다.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은 이렇게 사진부터 찍어서 남기는 게 유행이에요. 일명 인증샷이라고 하죠. 보세요. 이렇게 각도를 잘 맞춰서 찍으면 얼마나 맛있어 보여요? 이걸 SNS에 올려서 친구들한테 자랑도 해야죠. 유리미는 음식이 식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몇 분 동안이나 사진을 찍어댔어요. 그리고는 바로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한참 두드리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남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멋진 곳에서 얼마나 근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과시하는 것이 그 아이 인생의 가장 큰 낙이었으니까요. 그래, 그 아이는 절대 그 버릇을 버리지 못했을 거야. 저는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사람처럼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자판을 독수리 탑업으로 두드려가며 끙끙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난번 도서관에서 잠들었을 때 저를 깨웠던 그 젊은 직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의 표정이 딱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어르신 매일 오시네요. 혹시 찾으시는 자료가 있는데 잘 안 되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알고 보니 그는 도서관 직원이 아니라 여기서 공공근로를 하는 대학생이라고 했어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학생에게 제 사정을 조금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내외와 연락이 끊겼는데 혹시나 며느리가 인터넷에 흔적을 남겼을까 싶어서 찾아보는 중이라고요. 물론 집을 팔고 도망갔다는 끔찍한 이야기는 차마 꺼낼 수 없었죠.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학생은 갑자기 의자를 제 쪽으로 바싹 당겨 앉더니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한번 제대로 찾아볼게요. 며느님 성함이랑 혹시 예전에 쓰던 아이디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니면 친하게 지내던 친구분들 이름이라도요. 그 학생의 이름은 도준이었어요. 할머니 손에 자랐다는 도준 학생은 제게서 돌아가신 할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유독 저를 따랐죠. 저는 기억을 더듬어 유리미와 유독 가깝게 지냈던 친구 몇 명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도준 학생의 손놀림은 마술사처럼 현란했어요. 저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영어 단어들이 가득한 화면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죠.
도준 학생은 유림이 친구들의 SNS를 하나하나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친구의 사진첩에서 유림이와 함께 찍은 예전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밑에는 유림이의 계정이 태그되어 있었지만 클릭해보니 이미 사라진 계정이라고 나왔죠. 역시 계정을 없앴네요.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도준 학생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단 수백 명의 사람들의 목록을 일일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안하고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학생, 나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이제 그만해도 괜찮아. 아니에요, 할머니.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도준 학생이 갑자기 찾았다. 라고 외쳤어요. 도서관의 정적을 깨는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가 가리킨 곳에는 아주 낯선 아이디의 계정이 있었죠. 프로필 사진은 예쁜 강아지 사진이었고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영어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유림이 계정인 줄 알아? 이 사람이 유림 씨 친구들 대부분을 팔로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비공개 계정인데 게시물 숫자가 300개가 넘어요. 보통 이렇게까지 많이 올리는 비공개 계정은 자기 일상을 과시하고 싶은데 아는 사람한테는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쓰는 전형적인 방법이거든요. 결정적으로 이 아이디에 사용된 숫자가 며느님 생신이랑 똑같아요. 도준 학생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계정이 비공개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떠오르자 도준 학생은 웃으며 걱정 말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곧바로 새로운 계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프로필 사진은 도준 학생이 만든 강남 여성이었죠. 그리고는 유림이가 좋아할 만한 명품 가방이나 해외 호텔 사진들을 몇 개 올렸습니다. 이제 미끼를 던졌으니 물고기가 물기만 기다리면 돼요. 며느님 성격상 자기랑 비슷한 부류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친구 신청을 받아줄 거예요. 허영심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는 거. 우리는 팔로우 신청을 하고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희망을 잃어갔죠. 하지만 도준 학생은 조급해하지 말라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이었어요. 도서관 컴퓨터를 켜자마자 도준 학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 됐어요. 물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친구 신청을 받아줬어요.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준 학생은 떨리는 손으로 그 계정을 클릭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그토록 찾던 진실이, 아니,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을 끔찍한 현실이 스크린 가득 펼쳐져 있었죠. 그곳은 유림이의 허영과 과시로 가득 찬 신세계였어요. 부산의 광안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최고급 아파트 거실 사진, 새로 뽑은 번쩍이는 외제차 앞에서 찍은 사진, 온갖 명품으로 치장하고 호텔 레스토랑에서 우아하게 칼질을 하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밑에는 해시태그 부살라이프, 해시태그 새출발, 해시태그 행복은 가까이에, 해시태그 남편 최고 같은 해시태그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하게 한 사진은 바로 아들 진식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요트 위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인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가 길 위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제 아들 내외는 제 집을 판 돈으로 저렇게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모니터 화면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슬픔보다는 분노에 가까운 차갑고 시퍼런 눈물이었죠. 제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도준 학생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들의 위치, 그리고 그들의 죄까지도요. 저의 절망은 이제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부산. 그 이름 석자가 제 심장에 뜨거운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도준 학생과 함께 넘겨본 며느리 유리미의 SNS 계정은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전시장이었죠.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길 때마다 제 심장은 수천 개의 유리 파편에 찔리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광안대교가 병풍처럼 펼쳐진 초고층 아파트의 통유리창 앞에서 와인 잔을 부딪히는 사진, 번쩍이는 하얀색 외제차 운전석에 앉아 오늘도 달려볼까? 라며 윙크를 하는 유리미의 사진, 요트 위에서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아들 진식이와 입을 맞추는 사진까지. 그 모든 사진 밑에는 어김없이 해시태그 부살라이프 해시태그 새출발 해시태그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 해시태그 남편 사랑에 같은 역겨운 글귀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길 위에서 차가운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낯선 이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으며 쪽잠을 자던 바로 그 시간에 제 아들 내외는 제 평생이 담긴 집을 판 돈으로 저렇게 눈부신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모니터 화면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서늘하고 시퍼런 분노 때문이었죠. 제 옆에서 이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던 도준 학생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당장 이 사진들 전부 증거로 모아서 변호사한테 가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시민단체에서 일하시는 좋은 변호사님 계세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아니, 학생. 저는 흐르던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은 멈췄고 뜨거웠던 분노는 어느새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나는 돈을 돌려받고 싶은 게 아니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 나는 그 아이들이 자기들 발로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자기들이 쌓아 올린 그 행복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이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어. 법은 내 편이 아니었어. 이번엔 내 방식대로 해야만 해. 제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결심을 읽었는지 도준 학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죠. 할머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꼭 연락 주세요. 그 따뜻한 한마디가 제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문제는 당장 부산으로 갈 차비 한 푼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였죠.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남루한 옷가지가 든 작은 가방과 사람에 대한 깊은 배신감뿐이었으니까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외투 안쪽에 손바느질로 꼼꼼하게 꿰매어둔 작은 주머니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시집올 때 친정 어머니가 제 손에 끼워주시며 이거 팔아서 밥 굽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 손에 꼭 쥐어주며 당신 부적처럼 지니고 다녀라고 말했던 낡은 금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죠. 이것만은 세상이 무너져도 제 목숨처럼 지키고 싶었던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 반지를 판다는 것은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남편과 어머니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만 같아 망설여졌죠.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종로의 귀금 속 상가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유리 진열장 너머로 보이는 번쩍이는 보석들이 제 초라한 행색을 비웃는 것 같았죠. 금은방 주인은 제 손에 들린 반지를 보더니 돋보기로 이리저리 살펴보며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